사방에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진 겨울의 초입에 선 전방 군부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주말을 맞아 민간인 방문객들로 잠시나마 활기를 띠는 면회소 안에도 난방기의 온기만으로는 지울 수 없는 어떤 서늘함이 감돌았다. 그곳은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어쩔 수 없는 긴장의 공간이었다. 박순애 여사는 수수한 차림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곧 보게 될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흐릿하지 않고 맑고 단단했다. 곧 면회소 문이 열리고 했댄 얼굴에 김민준 이병이 들어섰다. 그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박순애 여사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손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강아지 얼굴 보러 왔지. 그간 잘 지냈어.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그녀는 준비해온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손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두 사람은 여느 평범한 조손처럼 소소한 안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군 생활이 할만하다며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훈련도 재미있다고 애써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박순애 여사의 눈은 그저 미소 짓는 손자의 입가가 아니라 그 웃음 뒤에 희미하게 서린 그림자와 눈 밑에 옅은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왔고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지만 박순애 여사는 손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이 음료를 마시기 위해 잠시 몸을 움직일 때 그의 왼쪽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부자연스럽게 경직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경종이 울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아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캐물을 생각은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면회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순애 여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네. 몸 조심하고 다음 휴가 때 보자. 민준도 자리에서 따라 일어섰다. 바로 그때였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발목에 실리는 고통에 아 하는 낮은 신음을 삼키며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순애 여사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녀의 따뜻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손자의 얼굴을 지나 곧장 그의 발목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전투화 위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군복 바지의 통이 유난히 부자연스러웠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발목 다쳤니? 하지만 박순애 여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손자의 변명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 부어오른 발목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신발 벗어보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곧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앉아. 박순애 여사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는 근처의 빈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차마 할머니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주변의 다른 방문객들이 그들의 모습을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박순애 여사는
차가운 면에서 바닥에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 기겁하며 외쳤다. 할머니 바닥이 찹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그는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순애 여사는 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민준의 무거운 전투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묵직한 전투화가 벗겨지고 두꺼운 군용 양말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양말 위로 하얀 붕대가 단단하게 감겨 있는 것이 보였다. 박순 A 여사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붕대가 한 겹 한 겹 풀릴수록 민준의 몸은 더욱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차마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지 못했다. 마침내 마지막 붕대가 풀리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끔찍한 상처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삐끗함이 아니었다. 민준의 발목은 정상적인 크기의 2배는 좋게 될 정도로 거대하게 부어 있었고, 피부는 검붉은색과 시퍼런 보라색이 뒤섞여 썩어가는 듯한 색을 띠고 있었다. 발목뼈 위로는 무언가 단단한 둔기로 반복해서 가격당한 듯 기괴할 정도로 움푹 팬 자국까지 선명했다. 박순애 여사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져 손자의 상처 위로 정확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연이어 2번째, 3번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오열은 면회소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주는 끝내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박순애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은 채 손자의 처참한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면회소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노부인과 울고 있는 젊은 군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손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빙하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누가 그랬니?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민주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무도 안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해서.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를 이렇게 만든 자의 얼굴이 떠오르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박순애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손자의 눈에 서린 고통을 넘어선 공포의 정체를 정확히 읽어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는 민준의 발목을 다시 붕대로 감싸주지도 신발을 신겨주지도 않았다. 그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낡은 핸드백에서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박순애 여사는 면회소 창밖 살벌한 철책 너머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지옥의 불길이 담겨 있었다. 나다, 혜진아.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금 당장 내 아들 발목을 봤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막히는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말을 이었다. 네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10분 주마.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청사. 그 거대한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무겁게 울릴 만큼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장혜진 국방부 장관은 거대한 집무용 책상에 앉아 군 최고 수뇌부와의 비공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회의에 참석한 별 4개의 장성들을 압도했다. 회의는 한반도 주변의 긴급 안보 상황과 그에 따른 군사 대비 태세 점검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핵심 지휘관들이 저마다의 보고를 이어갔고 장 장관은 간결한 질문과 예리한 지적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타협을 모르는 원칙과 강철 같은 결단력이었다. 바로 그때 그 엄숙한 정적을 깬 것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전화의 진동음이었다. 군용 보안 전화기가 아닌 지극히 사적인 용도의 전화기였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장 장관의 개인 전화기가 이 회의 도중에 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장혜진 장관은 미간을 살짝 좁혔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집어들었다. 발신자 이름은 단 2글자 어머니였다. 그녀는 즉시 회의실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보이는 것으로 모든 발언을 중지시켰다. 방금 전까지 열변을 토하던 합참의장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장 장관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다, 혜진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장 장관은 그 목소리 밑에 깔린 미세한 떨림과 분노를 즉시 감지했다. 지금 당장 내 아들 발목을 봤다. 장혜진 장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아들 민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10분 주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장 장관은 몇 초간 끊어진 전화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혹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절대적인 냉정함이었다. 장성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장혜진 장관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책상 위의 내부 직통 라인 버튼을 눌렀다. 연결된 곳은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참모총장은 바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육군 참모총장을 바라보며 직통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맞은편에 앉은 참모총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장 장관은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지금 즉시 육군 제2시 보보병사단 전 병력 이동 중지 및 위수지역 이탈 금지. 부대 전체를 즉각 완전 폐쇄 조치하라. 육군 참모총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5사단 전방 부대였다. 부대 완전 폐쇄는 전시나 혹은 그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 반란, 전염병 창궐 시에나 발동되는 최고 등급의 명령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장관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군의 도발 징후는 이유는 묻지 말고 즉시 실행. 장 장관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한 번 더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겠다는 듯한 살기를 담고 있었다. 참모 총장은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부관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장 장관은 다음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국방부 직속 감찰 지휘부였다. 한지훈 대령인가.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즉시 비상 출동 준비. 감찰 1팀 전원 5분 내로 헬기 이륙 대기. 목적지는 25사단이다. 현장 도착 즉시 부대 내 모든 CCTV 기록 의무 기록 그리고 김민준 이병의 신병을 확보한다. 김민준 이병 말입니까? 한 대령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 가서 내 아들의 발목을 확인해. 장 장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집무실 안의 모든 장성들을 질식시킬 듯했다. 내 아들. 그 세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장성들은 이제야 사태의 전모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혜진 장관은 모든 통화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회의는 30분간 중단한다. 각 총장들은 내 집무실에서 대기하도록. 그녀는 짧은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방부 내부에 위치한 최고사령부 지휘통제실이었다. 그 순간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제25보 병사단. 평화롭던 주말 오후의 정적은 문자 그대로 찢어졌다. 부대 전체에 단 한 번도 훈련 상황에서 사용된 적 없는 귀를 찢는 듯한 실제 상황.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삑삑삑 하는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은 부대 구석구석 막사와 식당 연병장까지 모든 곳을 뒤흔들었다.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 행정반에서 업무를 보던 간부들, 심지어 관사에서 쉬고 있던 지휘관들까지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왔다. 전쟁이다. 무슨 일이야? 실제 상황이야. 다들 전투복 환복하고 총기 들어 고함과 비명 군홧발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 시간부로 부대 전역에 A급 비상 경계 태세가 발령되었다. 모든 병력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막사내에서 대기하라 반복한다. 모든 병력은 이동을 금지한다. 방송에서는 혼란스러운 지시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병사들은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가 다시 막사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우왕좌왕했다. 모든 부대의 출입문과 위병소 게이트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위병소에 추가로 배치되었고 그들의 총구는 부대 내부를 향했다. 그 어떤 차량도 그 어떤 사람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사단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순식간에 봉쇄되었다. 사단장 집무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했다. 사단장인 이철규 소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육군 본부에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참모 총장님, 갑자기 부대 폐쇄라니요. 북한군 특작조라도 침투했습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이유는 묻지 마시오, 이 소장. 그저 명령을 따르시오. 곧 국방부 직속 감찰팀이 그쪽으로 향할 겁니다. 국방부 직속 감찰팀. 그 말에 이 소장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군단이나 사령부 감찰도 아닌 국방부 장관 직속의 한지훈 대령팀. 그들은 군 내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자들이었다. 사단장은 물론 군단장조차 그들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감찰이라니 도대체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한편 면회소에서 할머니를 배웅하고
절뚝거리며 복귀하던 김민준 이병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흉흉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포의 근원은 다른 병사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방금 전 모든 것을 알아버린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부대 전체를 마비시켰던 광적인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보다 더 불길하고 육중한 소리가 25사단의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축을 울리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훈련 상황에서나 간간히 들리던 500MD나 UH, 1H의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빠르고 위압적인 마치 거대한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UH-60 블랙호크 2대의 비행음이었다. 사단의 모든 병력은 막사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다. 2대의 검은색 헬기는 사단 지휘부의 관제탑과 그 어떤 교신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단 헬기장이 아닌 모든 부대원의 정신이 집약된 상징적인 공간 즉 사단본부 연병장 정중앙을 향해 거침없이 하강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육중한 기체가 착륙하기도 전에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신속하게 지상으로 강하했다. 그들은 일반 헌병이나 수사관의 복장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 그리고 자동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그들의 복장에는 오직 국방부 특별감찰이라는 선명한 표식만이 붙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이었고 연병장 주변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이철규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 창문으로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순전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영지에 허락도 없이 무장한 헬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고도 전화기조차 들지 못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상황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전투복이 아닌 빳빳하게 다려진 육군 정복 차림의 한 대령이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 지휘부의 제1팀장. 그는 군 내부에서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냉기 어린 기운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단장 집무실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한지훈 대령은 자신을 향해 겁에 질린 채 달려오는 사단 참모장과 헌병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단 본부 건물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의 검은 구두가 연병장의 흙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특별감찰팀 대원들은 본부 건물의 모든 입구를 신속하게 봉쇄했다. 사단장님 지금 본부 전체가 통제되었습니다. 부관이 거의 울먹이며 보고했지만 이철규 소장은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리고 한지훈 대령이 들어섰다. 별 2개의 장군방에 대령이 이토록 무례하게 들어오는 것은 쿠데타 상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방부 감찰지휘부 한지훈 대령입니다. 한 대령은 경례조차 생략한 채 차갑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이 소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지만 한 대령은 받지도 않았다. 이 시간부로 이철규 소장님의 25사단장 직무를 잠정 정지합니다.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이 소장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직무, 정지라니 한 대령.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지만
한 대령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즉시 사단 내 모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를 본부 대회의실로 소집해 주십시오. 5분 드립니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의 근원지인 삼중대 막사, 중대장인 유태식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만 가득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이 그저 사단장이 벌이는 과잉 반응이거나 아니면 상급 부대의 불시 훈련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인 삼중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로 새어나갈 리 없다고 확신했다. 유태식 대위는 오만하고 잔인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의 중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병사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절대적인 복종을 이끌어냈고 몇몇 부사관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며 부대 물자를 빼돌리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김민준 이병의 일도 그에게는 그저 버릇없는 놈을 길들이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었다. 젠장 주말에 이게 무슨 난리야. 유 대위는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였다. 바로 그때 행정반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중대장님 지금 즉시 본부 대회의실로. 행정병의 다급한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유태식 대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회의실 입구는 검은 제복의 감찰팀이 지키고 있었고 안에는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들이 모두 침통하거나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단상에는 이 모든 별들을 압도하는 냉기를 뿜어내는 한지훈 대령이 서 있었다. 한지훈 대령은 마지막 지휘관이 착석하자마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부터 25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첫 번째, 최근 6개월간 사단 의무대의 모든 외진 및 입실 기록 약품 불출 대장을 확보한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의무 기록. 그것은 부대 내 사고를 감추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유태식 대위는 아직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을 의무대에 보낸 적이 없었다. 그저 훈련 중 부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중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대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 지시는 유태식 대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 번째, 3대대 3중대 소속 김민준, 이병의 신병을 즉시 확보한다. 그 누구도 해당 병사와 접촉할 수 없다. 즉시 이쪽으로 데려와. 김민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유태식 대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훈련도 아니고 의무 기록도 아니었다. 정확히 김민준을 지목했다. 어떻게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려 했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아침에 면회를 왔던 그저 평범해 보였던 그 할머니를 떠올렸다. 한지훈 대령의 눈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사냥감의 약점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마지막으로 삼중대장 유태식 대위는 감찰팀과 따로 면담이 있겠다.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따라오도록. 유태식 대위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감찰팀의 눈을 피해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재빨리 조작했다. 그는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박 하사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준 일이다. 당장 막사로 가서 입단속시켜. 훈련 중 장애물 낙상 사고. 알지, 그놈 입부터 막아. 죽여서라도. 유태식 대위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다. 그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병사들이 입만 다물면 그 할머니가 누구든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저승사자의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한지훈 대령의 냉혹한 눈빛이 자신의 뒷덜미에 밝혀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한지훈 대령의 임시지휘소로 변한 사단장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한 대령은 책상에 앉아 방금 확보한 김민준 이병의 의무 기록 사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훈련 중 장애물 낙하로 인한 좌측 발목 염좌 및 타박상, 3주간 안정 가료, 요망. 하지만 그가 함께 전송받은 면회소에서 할머니가 찍어둔 사진 속의 발목은 염좌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들어오게 해. 한 대령이 낮게 말하자 문이 열리고 2명의 헌병에게 이끌려 김민준 이병이 들어왔다. 민준은 의무실에서 긴급 처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절뚝거렸고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감히 한 대령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었다. 한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부드럽게 말했다. 김민준 이병, 놀란 것 안다. 하지만 난 널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난 내 할머니 박순애 여사님의 부탁을 받고 왔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넌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민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안전이라는 말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단어였다. 유태식 대위의 그림자는 그가 속한 중대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에게 안전은 오직 복종과 침묵을 의미할 뿐이었다. 한 대령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위협처럼 느껴졌다. 이병 김민준. 훈련 중에 다쳤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사실인가? 한 대령이 조작된 기록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준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유 대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든 감히 입을 여는 놈이 있으면 그놈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까지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는 공포에 질려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훈련 중 장애물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할머니가 찍은 그 처참한 발목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장애물에서 한번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반복적인 고의적인 둔기 가격의 흔적이다. 민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그날의 끔찍한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훈련에 미숙해서. 그는 거의 울부짖으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제발, 제발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한지훈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해자를 다그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김민준 이병은 이미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포에 잠식된 상태였다. 유태식 대위가 심어놓은 공포가 국방부 장관의 직속 감찰관이라는 권위보다 더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알겠다. 일단 의무실에서 대기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거다. 그는 민준을 내보내며 수사관에게 지시했다. 심리안정요원부터 투입해. 그리고 삼중대 전체 막사에서 격리 조치해. 한편 박순애 여사는 사단장 비서실에 배정된 임시 숙소에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감찰팀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저 손자가 구출되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바람 좀 쐬겠다며 감시하는 병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병사는 위험하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노부인의 고요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병사들이 이용하는 PX 국방마트와 식당 건물이 있는 복지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수수한 행색과 인자한 표정은 그 누구의 경계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을 잃은 혹은 면회 시간이 지나 미처 나가지 못한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다. 그녀는 부대 전체의 감도는 살벌한 기운과 막사 창문마다 서성이는 병사들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PX 옆에 위치한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비상 대기 명령에 지친 몇몇 행정병과 취사병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순애 여사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뽑아 가장 지쳐 보이는 어린 취사병 옆에 앉았다. 총각 많이 힘들지. 그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취사병은 갑작스러운 노부인의 등장에 놀랐지만 그 따뜻한 음료와 걱정스러운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풀었다. 아, 네, 할머니. 갑자기 부대가 폐쇄돼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유자차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다들 전쟁 난 줄 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전쟁은 아닐 거야. 그저 바로잡아야 할 일이 좀 생긴 거겠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느 조직이든 썩은 가지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걸 제때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드는 법이지. 그녀는 취사병을 바라보며 물었다. 총각이 보기엔 이 부대는 건강한 편인가? 취사병은 당황했다. 이런 질문을 민간인에게, 그것도 할머니에게 받을 줄은 몰랐다.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 사실 부대마다 다르긴 한데. 그는 망설였다. 특히 저희 식당에 밥 타러 오는 중대들 보면 유독 분위기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박순애 여사의 눈이 빛났다. 분위기가 안 좋다니. 그녀는 순진한 호기심을 가장했다. 군대가 다 힘든 거 아니었어. 취사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른 중대 애들은 힘들어도 지들끼리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는데 삼중대 애들은 꼭 귀신에 씬 것처럼 표정이 없습니다. 밥도 제일 많이 남겨요. 삼중대. 박순애 여사가 그 이름을 나지막이 되뇌었다. 혹시 그 중대 간부 중에 유독 무서운 사람이 있나? 취사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어떻게? 그는 황급히 입을 막았다. 아,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일하러 가봐야 합니다. 그는 도망치듯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박순애 여사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삼중대,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간부. 그녀는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맞췄다. 그녀는 휴게실을 나와 이번에는 복지관 건물을 청소하는 민간인
환경미화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었기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여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순애 여사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작은 음료수 캔을 건넸다. 환경미화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이고, 할머니는 누군데 여태 안 나가시고 지금 부대 난리 났어요. 얼른 나가셔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손주 녀석 보러 왔다가 발이 묶였네.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근데 여긴 분위기가 왜 이리 살벌해요? 아까부터 저기 검은 옷 입은 군인들이 총 들고 돌아다니고 꼭 무슨 큰일 터진 것 같네. 환경미화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터질 게 터진 거지 뭐.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는 민간인이니까 하는 말인데 여긴 것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었어요. 특히 저기 삼중대 맡은 유대위라는 양반.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주 지가 왕이야 왕. 애들을 얼마나 잡는지. 애들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 박순애 여사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대위.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게나 무서운 양반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환경미화원은 걸레를 짜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무서운 정도가 아니지. 지난달에도 걔네 중대에서 어떤 애 팔 부러져서 실려 나갔어요. 훈련하다 계단에서 굴렀다나 뭐라나. 근데 내가 그날 복도 청소했거든. 계단에 물기 하나 없었어. 멀쩡한 애가 왜 굴러? 박순애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민준이뿐만이 아니었다. 상습적인 폭행과 은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환경미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요. 툭하면 애들이 훈련하다 다쳤다고 의무실 가는데 다 그 중대 애들이야. 근데 의무대 가도 제대로 치료나 받겠어. 다 별거 아니다 하고 돌려보낸다던데. 뻔하지 뭐. 다 한통속인 거지. 박순애 여사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휘관의 묵인 혹은 동조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녀는 환경미화원에게 고맙다고 거듭 인사하고는 서둘러 임시 숙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즉시 한지훈 대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같은 시각 한지훈 대령은 격리된 삼중대 막사에서 병사들을 개별 면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김민준 이병과 마찬가지로 모든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유태식 대위가 심어놓은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박 하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미 병사들 사이에 퍼져나간 뒤였다. 젠장. 한 대령은 답답함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는 명백한데 증언이 없었다. 피해자들조차 가해자를 두려워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유태식 대위를 관리 소홀 정도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다. 그때 부관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대령님, 김민준 이병의 할머니께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한지훈 대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유태식 대위가 아직 모르고 있는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변수, 바로 저 평범해 보이는 노부인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했다. 한지훈 대령은 사단장 집무실을 임시 지휘소로 삼아 유태식 대위에 대한 1차 신문을 막 마친 참이었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유태식 대위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모든 혐의를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민준 이병의 부상은 안타까운 훈련 중 사고일 뿐이며 자신은 지휘관으로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사들의 침묵은 자신에 대한 신뢰의 증거라고 역설하기까지 했다.
젠장. 한대령은 관자놀이를 스기와이 VQ 누르며 보고서 스기와이 VQ 노려보았다. 물증은 김민준 이병의 발목 사진뿐이었고 그마저도 유 대위는 사고 SKI VQ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추가적인 부상일 수 있다며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와 목격자 전원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유 대위 SGIYVQ 커녕 그 수족인 박 하사조차 징계조차 주기 어려웠다. 국방부 장관 SGIYVQ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법과 증거로 움직여야 했다. 그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령님 박순애 여사님께서 면담 SGIVQ 요청하셨습니다. 한대령은 미간 SGIVQ 찌푸렸다. 그는 지금 피해자 가족 SGIYVQ 위로하고 하소연 SGIYVQ 들어줄 기분이 아니었다. 5분만, 아니 정중하게 모셔. 그리고 지금부터 이방 SGIYVQ 그 누구도 들이지 마. 잠시 후 박순애 여사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함을 넘어 고요하기까지 했다. 분노나 슬픔, 조급함, SGIVQ 흔적, SGIVQ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한지훈 대령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살벌한 군 지휘소 SGIVQ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SGIVQ 무게감은 방, 안, SGIVQ 모든 군인들 SGIVQ 압도하는 듯했다. 한지훈 대령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SGIVQ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애 여사가 먼저 입 SGIVQ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저는 오늘 제 손자 민준이 SGIVQ 할머니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대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 SGIVQ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이 부대에서 몇 가지 사실 SGIVQ 목격한 한 사람, SGIVQ 시민으로서 대령님께 제보 SGIVQ 하고자 왔습니다. 그녀는 한대령이 무어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 SGIYVQ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까 PX 옆 휴게실과 복지관 SGIYVQ 잠시 들렀습니다. 거기서 취사병과 환경미 화원분 SGIVQ 만났습니다. 한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노부인이 이런 혼란 속에서 부대 SGIVQ 돌아다니며 민간인들 SGIVQ 접촉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취사병 SGIVQ 말하길 3중대 병사들은 밥 SGIVQ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귀신에 씬 것처럼 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든 것과는 다른 어떤 공포에 질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 SGIYVQ 골랐다. 환경미 화원분 SGIYVQ 말 SGIYVQ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3중대에서 한 병사 SGIVQ 팔이 부러져 나갔다고 합니다. 훈련 중 계단에서 굴렀다고 보고되었다더군요. 박순애 여사는 한 대령 SGIVQ, 눈 SGIVQ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분 SGIVQ 증언에 따르면 그날 그 계단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독 3중대 병사들만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실 SGIYVQ 들락거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중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한지훈 대령은 등 SGIVQ 기댔다. 이것은 그가 병사들 SGIVQ 면담에서 얻지 못한 결정적인 패턴이었다. 여사님, 그 말씀은 유 대위
SGYVQ 폭행이 상습적이라는 증거 SGYVQ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다. 그것만으로는 그 SGIVQ 뻔뻔한 변호사 SGIVQ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대령님. 박순애 여사 SGYVQ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녀는 몸 SGYVQ 앞으로 기울이며 결정적인 한마디 SGYVQ 건넸다. 지금 유태식 대위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폭행 SGIVQ 증거 SGIVQ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가 가장 잘 방어하고 있는 지점일 겁니다. 한 대령은 숨 SGYVQ 죽였다. 대신 그가 더 이상 조심스럽게 감출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범죄들 SGYVQ 찾아보십시오. 다른 범죄라니요. 유 대위처럼 오만한 사람은 폭력 SGIYVQ 사적인 이익 SGIYVQ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중대 SGIYVQ 자신 SGIYVQ 가적인 이익 SGIY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대 SGIYVQ 물자 같은 것 말입니다. 그 순간 한지훈 대령의 머릿속 SGYVQ 번개 SGYVQ 쳤다. 폭행 SGYVQ 증거 SGYVQ 없애기는 쉬워도 문서화된 물자 기록 SGYVQ 조작하는 것은 흔적 SGYVQ 남기기 마련이다. 특히나 지금처럼 국방부 장관의 압력 SGIYVQ 등에 없고 사단 전체 SGIYVQ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그는 즉시 수화기 SGIYVQ 들었다. 감찰 3팀장 지금 즉시 3중대 SGIYVQ 최근 6개월간 SGIYVQ 모든 보급 기록 유류 사용 내역 심지어 PX 외상장부까지 전부 압수해 회계장부 SGIYVQ 단 10원이라도 틀린 게 있는지 샅샅이 뒤져 그는 수화기 SGIVQ 내려놓고 박순애 여사 SGIVQ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박순애 여사 SGIYVQ 전략은 즉각적인 효과 SGIYVQ 발휘했다. 국방부 직속 감찰팀에 정예 회계 분석 요원들이 투입되자 유태식 대위가 쌓아올린 거짓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 대위는 폭행 SGYVQ 은폐하는 데는 치밀했지만 자신의 금전적인 탐욕 SGYVQ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방비했다. 그는 아무도 감히 자신 SGYVQ 장부 SGYVQ 들여다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3중대에 배정된 유류 SGIVQ 상당량이 훈련용이라는 명목으로 불출되었지만 실제 훈련 기록과는 맞지 않았다. 그 기름들은 유대위 SGIYVQ 개인 차량 SGIYVQ 채우거나 인근 민간 주유소 SGIYVQ 헐값에 팔아넘겨진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식 SGIYVQ 중 고급 육류나 과일 등이 정기적으로 손실 처리되었고 그 물품들은 주말마다 유 대위 SGIYVQ 관사로 배달된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탄약고 SGIYVQ 나왔다. 실탄 SGIYVQ 아니었지만 훈련용 공포탄과 연막탄 SGIYVQ 상당수가 장부상 SGIVQ 수량과 맞지 않았다. 유 대위는 이 군용물자들 SGIYVQ, 인근 SGIYVQ,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에 팔아넘기며 사적인 이득 SGIYVQ 취해왔던 것이다. 한지훈 대령은 이 모든 증거들 SGIVQ
책상 위에 펼쳐놓고 퍼즐 SGYVQ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 이병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폭행당했는지 SGYVQ 전모 SGYVQ 깨달았다. 민준은 아마도 유대위 SGIVQ 이런 비리 SGIVQ 현장 SGIVQ 목격했거나 혹은 그 SGIVQ 불법적인 지시 SGIVQ 예를 들면 물자 SGIVQ 빼돌리는 일 SGIVQ 돕는 것 SGIVQ 거부했을 것이다. 유 대위는 자신 SGIYVQ 범죄 SGIYVQ 덮고 다른 병사들에게 본보기 SGIYV이기 위해 민준 SGIYVQ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여 잔혹하게 짓밟았던 것이다. 이제 유태식 대위 SGIVQ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그는 군용물 절도, 횡령, 직권남용이라는 그 SGIVQ, 군복 SGIVQ, 벗기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 SGIVQ, 징역형 SGIVQ, 살게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폭행은 증언이 필요하지만 횡령은 장부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했다. 여사님, 한대령이 깊은 존경심 SGIYVQ 담아 박순애 여사 SGIYVQ 불렀다. 여사님께서 이 모든 판 SGIYVQ 뒤집 SGIYVQ 열쇠 SGIYVQ 주셨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SGIYVQ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 SGIYVQ 알았다. 그녀는 복수 SGIYVQ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 쓰게 VQ 원했고 그 정의 쓰게 VQ 실현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 쓰게 VQ 찾아냈을 뿐이다. 한지훈 대령은 마지막으로 부관 SGYVQ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차가웠다. 삼중대 박하사, 지금 당장 잡아들여 폭행 혐의가 아니다. 군용물 횡령 및 절도 SGIYVQ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유태식 대위 SGIVQ 직접적인 지시 SGIVQ 받았다는 증거 SGIYVQ 전부 확보해. 그는 박하사가 유대위 SGIYVQ 폭행 SGIYVQ 위해서는 이입 SGIYVQ 다물지 몰라도 자신 SGIYVQ 징역형 SGIYVQ 앞에서는 무너질 것 SGIYVQ 확신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둑은 유태식 대위 SGIYVQ 모든 범죄 SGIYVQ 쓸어버릴 급류 SGIYVQ 될 것이었다. 한지훈 대령은 차가운 조명만이 비추는 좁은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 군용물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박하사가 앉아 있었다. 박하사는 처음에는 유태식 대위가 자신을 구해주리라 믿는 듯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삐딱한 시선으로 한 대령을 노려보았다. 한 대령님, 아무리 국방부 직속이라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 체포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박하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백에 대한 맹신이 깔려 있었다. 한지훈 대령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졌다. 불법 체포한 대령이 차갑게 되물었다. 이건 자네가 지난 3개월간 삼중대 유류고에서 빼돌린 휘발유의 불출 기록과 자네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일세. 자네 이걸 민간 주유소에 팔아넘겼더군. 박하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다. 그건 훈련 후 남은 잉여 유류를. 한 대령은 그의 변명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서류를 펼쳤다. 잉여 유류. 그럼 이건 뭔가 삼중대에 배정된 A급 전투 식량 50박스. 장부상에는 폐기 처리로 되어 있는데
자네가 관사 근처 민간 식당에 넘긴 걸 확인했네. 식당 주인의 진술서도 여기 있고 박 하사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를 풀고 자세를 바로 했다. 이것뿐인 줄 아나 한 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마지막 서류, 즉 훈련용 공포탄과 연막탄 밀매 리스트를 박하사의 눈앞에 흔들었다. 군용 물자 절도 및 불법 유출. 박하사 자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나 하나. 이건 단순한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야. 최소 15년형일세. 군복 벗는 건 물론이고 네 남은 인생 전부를 감옥에서 썩게 될 거란 말이다. 박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태식 대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모든 증거가 자신을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 아닙니다. 전 그냥 유대위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내뱉고 말았다. 한 대령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유대위가 시켰다. 한 대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하사, 지금 유대위는 변호사 뒤에 숨어서 모든 걸 자네에게 떠넘기고 있네. 박하사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며 자신은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만 지겠다고 말이야. 자네만 입 다물면 된다고 하던가. 바보 같은 놈. 자네는 지금 유대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생긴 거야. 박하사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유태식 대위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그 충격은 감옥에 대한 공포보다 더 컸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대위의 충견 노릇을 하며 온갖 더러운 짓을 도맡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 그의 눈에 분노와 공포가 뒤엉킨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대령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박하사가 책상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견고했던 침묵의 대미, 횡령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한지훈 대령은 기다렸다는 듯 녹음 버튼을 눌렀다. 살고 싶나 그런 말에 아는 대로 전부. 한 대령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유태식 대위가 자네에게 시킨 모든 것, 그리고 김민준 이병.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발목이 그렇게 될 때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박하사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고문이자 살인 미수에 가까운 범죄였다. 모든 일의 발단은 김민준 이병이 유태식 대위와 박하사가 군용 물자를 빼돌리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유대위는 민준에게 접근해 너도 한몫 끼워주겠다며 회유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며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맞섰다. 그 말에 격분한 유대위는 그날 밤 민준을 중대 행정반 뒤편의 경납고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박하사와 몇몇 고참병들을 불렀다. 저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줘. 하지만 죽이지는 마라.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유 대위의 명령이었다. 박하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민준을 결박하고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발목과 정강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자 입에 재갈을 물렸다. 유 대위님은 그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부러뜨려야 다시는 저런 뻣뻣한 다리로 걸어 다니며 정의로운 척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지훈 대령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다. 그는 박하사의 모든 증언을 녹취하고 자필 진술서까지 받아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는 즉시 무장한 헌병들과 함께 유태식 대위가 대기하고 있던 대회의실로 향했다. 유태식 대위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 대령이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병사들은 이미 완벽하게 입단속이 되었고 박하사 역시 자신과의 공범 관계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가 본 한 대령은 증거에 집착하는 답답한 원칙주의자일 뿐이었다. 한 대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그만 저를 풀어주시죠. 사단장님께 정식으로 항의해야겠습니다. 유 대위가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지훈 대령은 그를 노려보며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유태식 대위, 지금 이 시간부로 자네를 군용물 횡령 및 절도 직권 남용, 그리고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유태식 대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라고 특수상해교사 증거도 없이 날 체포하겠다고 내 놈이 뭔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외삼촌이 합참 본부장이야. 내 놈 군복 따위 당장 벗겨버릴 수있. 유태식 대위의 광기 어린 고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국방부 장관 장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이었고 그녀의 뒤로는 대한민국 군 수뇌부의 핵심 인사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태식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국방부 장관. TV에서나 보던 그 인물이 왜 여기에.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엄청난 공을 세워 표창이라도 받으러 온 것인가 하는 황당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합참 본부장인 외삼촌이 힘을 써서 장관까지 움직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혜진 장관은 단상에 선 한지훈 대령에게도 체포당하는 유태식 대위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회의실 구석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노부인의 앞에 멈춰 섰다. 바로 박순애 여사였다. 유태식 대위는 저 할머니가 왜 저기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저 피해자의 가족이 조사를 참관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장혜진 장관은 수많은 장성과 감찰관들, 그리고 유태식 대위가 지켜보는 앞에서 박순애 여사를 향해 꼬시지 와이와이하게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끝내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대회의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어머니, 유태식 대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할머니, 민준의 할머니, 장관의 어머니. 그의 거만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을 그리고 누구의 손자를 건드렸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합참 본부장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나라 국방력의 심장이었다. 한지훈 대령은 무너진 유태식 대위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수갑을 채웠다. 유태식, 넌 끝났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응결되었다. 유태식 대위는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오만함을 남김없이 분쇄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자신이 감히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를 깨달았다. 합참 본부장 외삼촌, 그건 이 거대한 태산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장혜진 국방부 장관은 무너진 유대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훈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배제된 채 오직 차가운 강철의 울림만을 담고 있었다. 한대령, 이자를 법무실로 즉시 이송해. 그리고 이자의 외삼촌이라는 자가 누구든 그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도록. 그가 이 일에 개입하려 시도하는 즉시 그 역시 감찰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그것은 경고가 아닌 선고였다. 회의실에 모여 있던 모든 지휘관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단장 이철규 소장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지만 감히 장관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장 장관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철규 소장, 귀관은 이 시간부로 25사 단장 직위에서 해제한다. 지휘 책임 및 직무 유기에 대한 중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니 지금 즉시 사단장실을 비우고 대기하라. 이 소장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단 한 번의 방문단 몇 시간 만에 철옹성 같던 사단 지휘부 전체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헌병들이 유태식 대위를 끌고 나갔고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못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장혜진 장관은 그제야 자신의 어머니 박순애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비로소 얼음장 같은 장관의 가면이 옅어지고 딸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리될 때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순애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아니다, 혜진아, 넌 내 일을 해라. 난 민준이를 보러 가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 전체는 유례 없는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유태식 대위 사건은 단순한 한 사단의 비리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장혜진 장관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적폐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시스템 개혁의 발판으로 삼았다. 군사 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한지훈 대령의 감찰팀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박순애 여사가 열어준 횡령이라는 실마리는 유태식 대위의 모든 범죄를 엮는 가장 강력한 고리가 되었다. 박 하사를 비롯한 가담자들은 유 대위의 배신에 분노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폭행과 가혹 행위 비리들을 앞다투어 증언했다. 오랫동안 공포에 짓눌려 있던 삼중대의 다른 병사들도 장관 직속 감찰팀의 절대적인 신변 보호 약속을 받고 나서야 본물 터지듯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태식 대위의 왕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재판정에서 유 대위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외삼촌을 들먹이며 형량을 줄여보려 발악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재판부의 분노만 샀다. 결국 유태식 대위는 특수상해 교사, 군용물 횡령 및 절도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가 인정되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인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그의 공범이었던 박 하사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장혜진 장관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5사 단장 이하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의무대장까지 이 모든 사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던 지휘관들 전원이 직위 해제 및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이 사건은 국방부 장관의 어머니라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한 시민의 정당한 제보가 어떻게 썩은 군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본보기로 군 전체에 공표되었다.
장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깨끗한 방패 작전이라는 이름의 전군 특별 감찰을 지시했다. 한지훈 대령이 이끄는 감찰팀은 전국 각지의 부대들을 불시에 방문하며 제2의 유태식 대위를 색출해내기 시작했다. 군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과 폭력적인 문화는 이 강력한 충격 요법 앞에 수면 위로 드러나고 뿌리 뽑히기 시작했다. 군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섰다. 몇 주 후 서울 국군수도병원 가장 전망 좋은 1인실 병실에 김민준 이병이 누워 있었다. 그의 다리에는 깨끗한 하얀색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면회소에서 보았던 끔찍한 검붉은 상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도 그늘과 공포 대신 오랜만에 되찾은 청년의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책을 읽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순애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날의 무서운 결단력을 보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손자가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민준아, 몸은 좀 어떠냐?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할머니 오셨어요. 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뼈도 잘 붙고 있고 곧 재활 훈련 시작해도 된대요. 박순애 여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집어 깎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과도가 사과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만이 병실의 고요함을 채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날 부대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이나 그 이후에 벌어진 거대한 폭풍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안부를 물었다. 한참 동안 사과를 깎던 박순애 여사가 문득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 할머니, 요즘 높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면서.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아, 네. 사단장님도 새로 오신 분이 다녀가시고 별 달린 분들이 자꾸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좀 불편해요. 민준은 시선을 떨구었다. 다들 제가 장관님 아들이라서 할머니 손자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전 그냥 조용히 군 생활 마치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권력의 무게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박순애 여사는 사과 깎던 손을 멈추고 손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민준아, 잘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권력이란 건 말이다. 네가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손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건 그저 빌려온 옷 같은 거란다. 그 옷을 입고 거들먹거렸던 유태식 대위 같은 사람은 결국 그 옷에 스스로 목이 졸려 죽게 되지. 그녀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짜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녀는 민준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진짜 힘은 네가 그 불의한 명령을 거부했던 그 용기에서 나오는 거란다. 네가 다치고 밟히면서도 옳지 않은 일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진짜 힘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너만의 무기다. 김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저 나약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패배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박순애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예쁘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손자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이제 밥 잘 먹고 얼른 나와서 남은 군 생활 씩씩하게 잘 마치면 된다. 알겠지. 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박순애 여사는 병실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일으킨 폭풍은 여전히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오직 제자리를 찾아가는 손자의 평온한 얼굴뿐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